쿵! 구두가 이마를 내리찍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년아, 냄새나는 세차장에서 평생 물이나 뿌리던 년이 감히. 평소 점잖다고 소문난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진 믿기 힘든 욕설, 그리고 이어진 폭력. 엄마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간 참고 견뎌온 며느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어떤 놀라운 반전이 펼쳐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41살,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두가 엄마의 이마를 찍던 그 순간,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이순자는 제 출신을 끊임없이 문제 삼으셨습니다. 쥐구멍만한 세차장 집딸이 뭘 알겠어? 이 한마디가 제 결혼 생활을 관통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세차장을 운영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차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결혼 3년 차 겨울, 제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지우야,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저는 그때 배가 아파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죠. 우리 큰며느리는 임신했을 때도 끝까지 시부모 모시고 살림 다 했거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이 낳으면 내 엄마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차장 냄새 밴 사람이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면 곤란해. 엄마를 세차장 냄새 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오신 우리 엄마를 말이죠. 큰형수 정미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나도 아이 낳을 때 친정엄마 못 오게 했어. 정미란은 시어머니의 말에 늘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다르면 육아 방식도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하루 종일 토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중얼거리셨죠. 요즘 며느리들은 다 연약해. 결국 저는 혼자서 임신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엄마가 몰래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받아야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조리원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습니다. 조리원? 그런데 갈 돈이 어디 있어? 집에서 하면 되지. 예전에는 다 집에서 했어. 남편 강민준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말씀이 맞아. 조리원비로 몇백만 원 쓸 바에야 집에서 조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미역국과 흰밥만 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애들은 원래 열나는 거야.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하지만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받으니 폐렴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었잖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혼 8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는 것이었고 월급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승진, 그럼 더 바빠지겠네. 집안일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시간 조절해서 잘해볼게요. 지우야, 너 혹시 집안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여자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가정이 소홀해져. 그리고 며칠 후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승진했다고 난리더라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숫자나 맞추는 일인데 숫자나 맞추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큰형수 정미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우야, 승진한 거 축하해. 그런데 너무 일에만 빠져 있지는 마. 아이도 있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는데 가정주부가 본업이잖아. 가정주부가 본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부업 취급이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축하해줬지만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승진하면 야근도 많아질 텐데 아이는 누가 봐? 당신도 도와주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베이비시터를. 베이비시터. 그런데 돈 쓸 바에야 그냥 승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도 집에서는 그냥 용돈벌이로 치부되었고 아무리 완벽하게 집안일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5년간 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지우야,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엄마 마음이 아프실까봐.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회계법인 직원 한지우는 사라지고 눈치만 보는 며느리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엄마를 때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5년간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 강민준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챘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들어가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숨기는 듯한 행동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역시 최근 들어 저를 향해 묘한 질문을 자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반찬을 해주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지우야, 요즘 민준이랑은 좀 어때? 뭐가요? 아니야, 그냥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던데 얼굴도 좀 피곤해 보이고.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1달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우야, 민준이가 요즘 집에서는 어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고. 그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다며 가져다 주러 왔을 때 질문이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지우야, 민준이가 요즘 너한테 선물이나 이런 거 해줘. 선물요? 갑자기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건 아닌가 해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꽃을 사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엄마는 대답 대신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엄마의 질문이 구체적이 되면서 저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엄마가 뭔가 의심하고 계시는구나. 엄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외도를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자주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 나중에 너도 결혼하면 알아야 할 일들이야.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어. 40이 넘어서 말이야. 그때까지 운동이라곤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매 관리를 하더라고.
엄마는 처음에는 건강해져서 좋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운동복도 새로 사고, 운동화도 비싼 걸로 사더라. 그리고 헬스클럽 갔다 와서는 꼭 샤워부터 하고, 평소에는 씻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만나던 여자가 그 헬스클럽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투가 바뀐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 옷차림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거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브랜드에 신경 쓰더라. 그리고 머리도 자주 하러 다니고, 나한테는 돈 아끼자고 하면서 자기는 미용실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더라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제일 확실한 신호는 거짓말이었어. 회사 회식이라고 하고 나가서는 새벽에 들어오고, 출장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출장 일정이 아예 없었고, 엄마는 그때를 회상하며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 행동이 바뀌어. 몰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평소보다 친절해지기도 해. 하지만 그런 건 오래 못 가. 결국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엄마는 늘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지우야,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엄마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도 결혼하면 눈 크게 뜨고 살아야 해. 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거구나. 엄마의 경험으로 볼 때 남편의 최근 행동들이 수상하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의구심들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화장실부터 가는 것, 평소보다 친절해진 것,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것, 카드 명세서의 이상한 지출들, 모든 게 엄마가 말했던 아버지의 행동 패턴과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회사 직원 김나연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 회사 행사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나연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획팀 과장 김나연입니다. 항상 상무님이 사모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소유욕 같은 것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김나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당황한 모습도 이제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연이 그냥 회사 직원인데 뭘 그런 걸 신경 써?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계팀에서 배운 데이터 정리 방법을 활용해서 날짜별로, 금액별로, 패턴별로 정리해 나갔어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중된 지출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12만 원. 같은 날 오후 6시,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구입비 75만 원. 목요일 오후 2시,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18만 원. 같은 날 저녁 9시, 또 다른 호텔에서 22만 원. 이런 패턴이 지난 6개월간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접대가 있다고 말했는데 접대치고는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인 지출들이었어요. 특히 여성 의류 구입비가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게는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직접적으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길들여진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였을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증거만 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더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딸이 아버지처럼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날 남편 회사 행사에서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자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가정부터 지켜야 해. 그 말에는 경고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단지 딸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회사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지우야, 괜찮을까? 뭐가요, 엄마? 그냥 오늘 행사장에 가는 게 괜찮아요. 엄마가 왜 걱정하세요? 하지만 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또 엄마가 무시당하실까 봐서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임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다른 임원 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남편과 김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회의실 한쪽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업무적인 대화치고는 너무 친밀한 분위기였죠. 김나연이 웃으며 남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얼굴이 굳어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엄마가 남편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편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어요. 자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가정부터 지켜야 해. 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말에는 경고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단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충고였죠. 하지만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거든요. 내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세차장에서 물이나 뿌리던 년이 감히 내 아들을 가르치려 들어?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점잖고 교양 있다고 자부하시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욕설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집 일에 참견이야? 내 딸이나 제대로 교육시켜.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더니 그것으로 엄마의 이마를 내려찍으신 거예요. 쿵! 구두가 엄마의 이마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리셨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이년아, 냄새나는 세차장에서 평생 물이나 뿌리던 년이 감히. 시어머니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엄마를 발로 차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지도 않았죠. 저는 급히 엄마 곁으로 달려가서 부축해 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해요. 엄마의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지우야. 그냥 집에 가자.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뭘 병원이야? 겨우 이 정도로? 요즘 사람들은 참 유약해. 예전에는 이런 걸로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 이 정도라고요? 엄마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길들여진 습관 때문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 회사의 권력 앞에서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엄마는 계속 흐느끼셨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엄마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엄마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의 이마에는 구두 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를 닦아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알았어요.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괜한 말을 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엄마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엄마의 상처를 제대로 소독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멍이 심하게 들었어요. 엄마는 소독약이 스며들어도 꾹 참으셨습니다. 엄마, 아프시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엄마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거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이마를 내리찍던 구두의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욕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세차장에서 물이나 뿌리던 년이 감히. 저는 이불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저 혼자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까지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한 숨소리였죠. 남편도 오늘 일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위로도 없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제 일은 내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거야. 우리 민준이를 의심하는 소리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났던 거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엄마를 비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그냥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안 체면을 구겼어. 앞으로 내 엄마가 우리 집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들, 카드 명세서,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폭력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15년 전에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한지우였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15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만으로는 시어머니의 폭력을 응징하기에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저 회사 보안팀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뵙고 싶은데요. 사모님께서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서요. 무엇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석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오준석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사모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행사장 관리를 했거든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행사장 한 구석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바로 오준석이었구나. 그날 일어난 일을 모두 봤습니다. 오준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모든 행사는 기록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네, 여기 있습니다. 오준석이 USB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실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날 어르신께서 당하신 일을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준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은 이런 영상들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지만 폭력 상황이었으니까요. 제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준석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영상을 확인하면서 다른 것도 발견했거든요. 상무님과 김나연 과장과의 관계 말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구나. 회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들 눈치채고 있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다는 건가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안팀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보게 되거든요. 상무님이 김나연 과장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하는 걸 몇 번 목격했어서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발견한 증거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이 영상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그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 구두를 벗어 엄마의 이마를 찍는 모습, 엄마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음성도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차장에서 물이나 뿌리던 년이 감히 내 아들을 가르치려 들어. 이년아, 냄새나는 세차장에서 평생 물이나 뿌리던 년이 감히. 시어머니의 모든 폭언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도 선명했고 음성도 또렷했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시어머니의 폭력성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가 제 손에 들어온 거라고 말이에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15년간 저 혼자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까지 이런 치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외부 언론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회사 관계자들이니까 쉬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불륜과 횡령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 폭행 영상과 함께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돈을 믿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온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저는 USB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백업까지 여러 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증거들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카드 명세서 분석 자료, 수상한 계좌 이체 내역, 남편과 김나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뭐가? 복수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중견 건설회사 상무의 횡령과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력 영상 제보. 이메일에는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까지 말이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5년간의 복수가 막 시작된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기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직접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모든 걸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기자와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5년간의 무시와 모욕, 남편의 배신, 그리고 엄마에게 가해진 폭력까지.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보도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온라인으로 먼저 나가고 저녁 뉴스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지우야? 그날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일,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괜찮겠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올라온 거였어요. 중견 건설회사 상무, 부하 직원과 불륜으로 회사 돈 횡령, 시어머니, 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 구두로 폭행, 새 차장 집딸의 15년 인내 끝에 터진 복수. 기사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와, 이런 시어머니가 진짜 있구나. 15년간 참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저 영상 보니까 정말 화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전 9시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말해요? 15년간 나를 속이고 회사 돈까지 빼돌린 사람이.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 욕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었어? 필요가 있었으니까 한 거죠.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전 11시 남편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는 순식간에 하한가까지 떨어졌어요.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 거였죠. 오후 2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쳐놨어. 새 차장 집딸 주제에 감히.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상 못하셨죠? 15년간 참았던 며느리가 이럴 줄은. 당장 기사 내려달라고 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잖아. 그건 어머님이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사과? 내가 사과를? 네,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그럼 기사 하나 정도는 내려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의 직위 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오후 5시 남편은 상무이사직에서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가 이유였어요. 김나연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새 차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당한 모욕과 폭행, 15년간 참아온 며느리의 반격.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엄마를 때리는 영상이 나왔고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상류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막에는 세차장 집, 재벌가를 무너뜨리다라고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해낸 거구나.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15년 참은 것도 대단한데 복수도 완벽하네. 저 시어머니 정말 몰상식하다. 남편도 최악이다. 불륜의 횡령까지.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몇 군데를 선별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남편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이 줄줄이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도덕성 없는 경영진이 있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회사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의 시가총액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경영진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계속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한지우, 우리 집안 체면이. 큰형수 정미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계속 체면 이야기만 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이마에 난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시댁 친척들이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집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순자야,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앞으로 친척 모임에 나오지 마. 평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밀한조차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며칠 사이에 시어머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걸 잃었죠. 재취업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세차장 집이 뭐가 문제야? 정직하게 사는 건데. 오히려 세차장 집안이 더 깨끗하네. 저런 더러운 집안보다. 15년 참은 세차장 집딸의 반격. 정말 통쾌하다. 과거의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세차장 집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비아냥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용감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복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는 것.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어요. 체면 때문이었죠. 그 체면이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복수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파괴적이었습니다. 2주 만에 남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상무이사직에서 해임된 남편은 재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좁았고 남편의 이야기는 업계 전체에 퍼졌죠. 큰형수 정미란이 전해준 바로는 남편이 집에서 술만 마시며 내가 날 망쳤다고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김나연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남편이 회사 돈 2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무너지면서 정신적 충격이 컸던 거죠. 동네 부인들과 사교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댁 전체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구조조정으로 임원들이 대거 물러났죠. 정미란의 남편도 같은 회사에 있어서 그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우야, 우리 집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미란이 한숨 쉬며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때 엄마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세간의 평가였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다르게 봤어요. 한지우 씨, 정말 대단해. 15년을 참았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깎아내렸던 세차장 집안이 이제는
정직하고 용감한 배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 병실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왔니, 지우야. 네, 어머님. 지우야,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새 차장이 뭐가 문제야. 정직하게 사는 건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한테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어머님께 수없이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 아들은 불륜과 횡령을 저질렀죠. 그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집안 격식인가요?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어머님은 냄새 난다고 구두로 이마를 찍으셨죠. 어머님의 사과를 엄마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병실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를 지켰으니까요. 저는 곧장 세차장으로 가서 엄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대요. 엄마한테 직접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고.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사실 그 사람한테 화가 나지 않아.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평생 체면으로 자신을 가두고 살았잖아. 하지만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건, 엄마가 더 화났던 건 내가 15년 동안 당한 일들이야.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잖아. 그게 제일 미안하고 화났어.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가 용기를 냈던 거야. 내 딸이 고통받는 걸 더는 못 보겠더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일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거잖아. 엄마가 맞은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대신 내 딸이 자유로워졌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는 할 거야.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건 엄마 인생이 아까워.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세차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으시는 시어머니를 엄마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 게 사과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사과예요. 저는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 지우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아주셨습니다. 이순자 씨,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3개월 후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았고 새로운 회계법인의 과장으로 취직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한 여성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게 미덕이죠. 출신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품격은 올바른 행동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1년이 지나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인 승진이었죠. 그날 저녁 엄마와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항상 제 편이어서요. 지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5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은 강했고 표정은 당당했으며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는 한지우. 그날 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누구한테도 지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점심시간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햇살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15년간의 어둠을 지나 이제는 밝은 빛 속에서 살고 있었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한지우로 살아가는 제 인생.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제 이야기. 그것이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일어선 한 여자의 결말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지우의 이야기였습니다. 15년간의 인내와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출신이나 배경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올바른 행동과 용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